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알고 있으면 한문 해석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는 한문 해석을 위한 문법 강의 박진감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주어가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와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 유무가 존재 동사일 때, 있다, 없다 이런 뜻으로 있을 때, 다소가 형용사로서 관용어 역할을 안 하고 서술어 역할을 할 때 존재 동사와 마찬가지로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아니면 난 이가 서술어가 돼서 무엇 하는 것이 어렵다, 무엇 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해석할 때 주로 뒤에를 주어로 해석하고 앞에를 서술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존재동사 유와 무를 보겠습니다. 유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그래서 A, U, B 하면 A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B를 뭐뭐가 주어로 해석을 해야지 문장이 부드러워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A, U, B에서 A가 사람이고 B가 사물일 경우 A가 B를 소유하다. 이렇게 U를 소유하다로 해석을 해야 되면 A가 주어고 B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A에 B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부드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소유하다로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웬만하면 A에 B가 있다 이걸 B를 서술어 뒤에 U 뒤에 있는 것을 주어로 삼아서 해석하는 게 부드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 U가 나오면 뒤에 주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쉽게 U자 구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문장인데, 덕 불고 필유린. 덕은 외롭지 않다. 외롭다는 뜻인데,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이웃이 있다. 이게 주어가 돼서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아주 6글자로 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정하셨는데, 덕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아무리 산 깊은 곳에 가서 살고 있어도 덕을 베풀면 멀리서 친구도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다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아주 깊은 덕불고 필유린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민행의 필요아사. 어는 종결어미가 될 수도 있고 어지의 뜻도 될 수도 있고, 어지나 아사가 있다.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가게 되면, 삼인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있다. 누가 있느냐면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 삼인행에 필요하사, 삼인행에 필요하사 이런 뜻으로 다 유자 뒤에 주어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무도 뭐뭐가 없다. 무가 물론 금지사로 물 아니면 불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없다라고 쓰일 때 있다, 없다라고 쓰이는 존재 동사가 될 때는 뒤가 주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용이 물에 증난,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용맹하나 그러나 얘가 없으면 곧 난을 일으키게 된다. 용기만 있고 얘가 없는 사람은 난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다 이렇게 무자가 나오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미야사 유관이 무화, 이것도 논어에만 나오는 말인데 미는 공자님 아들입니다. 공자님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에 과는 있으나 과학이 없다. 이거 주어 과는 있으나 과학이 없었다. 과는 이게 얘는 외관 과학자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시체를 담는 관과 얘는 그 밖에 큰 관,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는 널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말로 덧널이라고 하는데, 덧널. 우리 경주에 가면 큰 무덤이 이렇게 있고 돌을 많이 싸가지고, 그래서 이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덧널로 이렇게 나무 널을 하고 여기 관이 이렇게 있고 널이 있고 요게 관이고 요게 곽이고, 그래서 여기 관도 하고 뭐 여기 부장품도 넣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공자님 살아 계실 때도 이제 관 밖에 좀 크게 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덧널 외관이 유행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안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아버지 안로가 공자님한테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 덧널을 이걸 하기 위해서 공자님 마차라도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을 때, 공자님이 잘나건 못나건 다 자식으로 소중한데 우리 자식인 리가 죽었을 때에는 과는 있었으나 그러나 과학은 없었다. 과학은 하지 않았다. 과학은 없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뭐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된다. 얘도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동사 유나 무가 나오면 그 뒤에 주어로 해석해서 앞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주어가 서술어 뒤에 와서 주어를 먼저 해석하는 그런 문장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무와 그다음 다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가 서술어일 때, 물론 다나 소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용법을 할 때는 아닌데, 서술어일 때 많다, 적다, 이걸 조금 넓게 보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돼서 존재동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적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적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동사랑 앞에 말씀드린 유무랑 큰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방어리이행 다원, 원망이 많다 이런 뜻으로 원망이 많다. 뒤에가 주어가 되고 앞에가 서술어. 방은 여기에서는 의지하다, 어디에, 리에, 이익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면,
이로움에만 집착해서 행동을 하면 원망이 많을 것이다. 원망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나 적다, 과 이것도 적다, 선도 드물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문장은 맹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득도자 다조, 도를 얻은 자에게는 조가 도움이 많다. 도움이 많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실도자, 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조가 드물다. 도움이 적다.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드물다. 이런 뜻으로 많다, 적다도 뒤에가 주어가 오고 그 앞에 많다, 적다가 서술어가 올 경우 도움이 많다, 도움이 적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논어 2장 하기편 2장에서 호범상자 선의,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인, 지금 설명드렸는데 주어가 뒤에 와야지 마땅한데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호범상자, 기위냐 효제요 이호범상자 선의 할 때 호범상자가 주어를 앞에 놓고 특히 뒤에 종결사 의를 붙여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어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뜻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소, 과선이 뒤에 뭔가 주어가 될 만한 게 왔을 때는 뒤를 주어를 해석을 하고 서술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가 서술어 뒤에 와서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형식에 대해서 유무일 때 뒤에 주어가 오고 다소일 때 뒤에 주어가 오고 난이일 때 또 뒤에 주어가 온다. 이 말씀 3번 드리겠습니다. 난이는 형용사로 뭐뭐 하기가 쉽다, 뭐뭐 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지만 난이 난 플러스 동사가 와서 요 동사가 동사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뒤에 동사가 하나 와줘야지만 되는데 요거 소년이로 항란성 아주 유명한 주자의 권학문시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주자의 시가 아니라 일본 어느 고승의 노승의 시다. 근데 잘못 전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소년이로 항란성 7원 시는 넷셋으로 끊어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로 끊고 항란성 이렇게. 그래서 소년은 쉽다, 늙기가 쉽고, 학문은 어렵다, 완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소년은 늙기가 쉽다 이런 문장인데, 그래서 늙기가 요게 한문 문법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사다, 그래서 늙기가 아니라 늙기, 소년은 늙기 쉽다 이렇게 꾸미는, 쉽다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다 이런 주장도 있고, 두 번째로 보어이다, 보어, 쉽다를 보충해주는 늙기가 쉽다, 보어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우리말에서는 보어는 뭐뭐가 되다, 뭐뭐가 아니다 말고는 보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주어다,
주어 어떻게 주어냐면 소년은이 주어고 늙기가 쉽다가 서술어인데 주어 서술어 구문에서 요 서술어 구문에서 늙기가 주어고 얘가 또 서술어다. 그래서 주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뒤를 먼저 부사도 보통은 뒤에서 꾸미지 않고 앞에서 꾸며야 되는데 뒤에서 꾸미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보어나 뒤에 주어가 오는 그런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어쨌든 이나 난이 오면 뒤에를 먼저 해석하고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다음 문장 이거 논어에 나오는 문장인데 군자 이사이 난열야. 군자는 이건 앞에 나와서 주어 같지만 이게 잘 읽어보면 이게 목적어입니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쉽고 이게 쉽다. 섬기다. 동사로 해석해서 일이 아니라 섬기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쉽고 그리고 얘는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소인을 얘를 목적으로 봐서 소인을 섬기는 건 어렵고 기쁘게 하는 건 쉽다. 이 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인은 섬기기가 왜 어려우냐면 소인은 사람을 부릴 때 이것저것 갑질한다고 그러죠. 이것저것 막 어렵게 다 시키고 잔심부름 시키고 능력이 안 되는 거 시키고 그래서 섬기기가 어렵고 기쁘게 하기는 쉬운 것은 아부 칭찬하는 말 잠깐 몇 마디만 해주면 소인은 아주 기뻐하기 때문에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이런 말로. 반면에 군자는 섬기기는 쉽다는 건 군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잘 헤아려서 능력 범위 밖에는 일을 지시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그 능력에 맞게 부리기 때문에 섬기기가 쉽고 그렇지만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정도에 맞게 일을 처리하거나 꼭 그 사람의 덕성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인데 군자를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우나 아부 몇 마디만 하면 아주 기뻐해서 기쁘게 하기는 쉽다. 뭐뭐하기는 쉽다. 뭐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난이나 이 뒤에 동사하기가 쉽다. 동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장은 뒤에 주어가 올 만한 게 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장도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나 썼습니다. 빈이 무원난 가난하나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자이나 부이 무교이 부자이나 교만함이 없기는 쉽다. 이 말 부이 무교 요거는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었던 지난 시간에 하기편에 나왔던 그 문장하고 똑같은데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건 쉽고 가난하면서 원망을 하지 않는 건 어렵다. 이렇게 그냥 서술어로 끝나는 문장도 있을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서술어로 해석을 하고 뒤에 난 뒤에 동사가 와서 뭐뭐 하기가 어렵다, 뭐뭐 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 서술어 문형으로 우리 문장 형식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면 쉽게 해석하면 되는 것은 문법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말과 다르게 주어가
서술어 뒤에 와서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몇몇 동사나 유무나 다수나 난이나 이런 문장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는 뒤를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간다 하는 걸 유념해 주시면 앞으로 유무, 다수, 난이를 만났을 때 조금 문장 해석할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길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강의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